죽음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젯밤까지 함께 웃고 대화했던 가족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조차 하기 어려워합니다. 저는 23년째 수많은 가족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고 있는 장례지도사 김민석입니다. 작년 겨울 한밤중에 저에게 걸려온 한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평소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서 돌아가신 상황에서 경찰과 119 장례식장까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전부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의 말을 너무나 자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알지 못했던 절차적 혼란과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유가족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는 특히 더 복잡합니다. 119보다 112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사실, 사망 진단서를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부검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사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례 절차에 대한 모든 지식을 얻게 됩니다. 사망 확인부터 신고 절차, 장례식 준비, 그리고 사망 후 반드시 챙겨야 할 행정적 절차까지 제가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수억 원의 재산을 놓친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슬픔에 잠긴 시간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내용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길,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첫 번째 내용은 사망 확인 및 신고 절차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19에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방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어머니가 자고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119에 먼저 연락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2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난해 제가 맡았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대 노모를 모시던 50대 자녀분이 아침에 어머니 방에 들어갔더니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119에 먼저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사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구급대원들은 사망 진단을 할 수 없었고 다시 112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었고 유가족의 심적 고통도 컸습니다. 집에서 사망이 발생한 경우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타살 가능성이 없는지, 자연사인지 또는 사고사인지를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한다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 절차이며 고인과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망일 경우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은 추후 보험금 청구나 법적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사망 진단서 발급입니다. 사망 진단서는 누가 발급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평소 고인이 정기적으로 진료받던 주치의가 있다면 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사망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는 고인의 병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치의가 없는 경우 경찰과 함께 출동한 검안이가 검안을 통해 사망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검안이는 외부 상처나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 원인을 판단합니다. 셋째,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만 명확한 사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 강제 부검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검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부검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족들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면 이제 본격적인 장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장례식장과 연락하여 시신을 안치하고 장례 일정과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유가족들은 어떤 장례식장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장례식장마다 비용 차이가 크던데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이것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장례식장 선택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접근성입니다. 유가족과 조문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인지 확인하세요. 특히 연로하신 친지분들이 많다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운 곳이 좋습니다. 둘째, 시설의 품질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시설의 청결도, 분위기, 편의시설 등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빈소의 크기와 수용 인원, 접객실의 상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투명한 비용 구조입니다. 장례식장마다 비용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항목별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유가족이 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당황한 나머지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선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예상보다 200만 원이나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본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추가 항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유가족들에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항목별 비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다음 9가지 항목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일 기준 빈소 사용료, 시신 안치실 사용료, 접객실 사용료, 영정사진 제작비, 제단 장식비, 종교별 의식 비용, 음식 및 다과 비용, 장의차 비용, 염습 및 운구 인력 서비스 비용입니다. 이 항목들은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장례식장을 결정했다면 이제 장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크게 매장과 화장으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화장을 선택할 경우 화장장 예약이 필수입니다. 대도시의 경우 화장장 예약이 쉽지 않아 하루 이틀 대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결정한 즉시 화장장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본인의 장례 방식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인의 생전 의사를 알 수 없을 때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성향, 종교, 가족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장례 기간은 보통 3일장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2일장, 심지어 1일장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례 기간은 유가족의 사정, 조문객의 규모, 종교적 의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들은 조문객 응대, 제사 준비, 각종 서류, 처리 등 많은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장례식 중에 발생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조문객 접대입니다.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 많은 조문객을 응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조문객 응대를 전담할 수 있는 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례식 진행 중에도 사망 신고와 같은 행정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장례식이 끝난 직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장례식이 끝난 후 반드시 해야 할 행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지만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 신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 신고는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가족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정부24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해졌습니다. 사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진단서 또는 검안서, 원본, 신고인의 신분증, 그리고 고인과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사망자 등록부가 발급되는데 이 서류는 이후 각종 행정 절차에서 필요하니 여러 부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인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각종 세금이 계속 부과되고 재산 상속이 불가능해지며 심지어 선거 때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제가 만난 한 유가족은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상속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결국 법적 절차를 거쳐 사망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망 신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사망 신고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세금, 채무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는 한 유가족이 이 서비스를 알지 못해 고인의 큰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가입한 보험이었는데 안심 상속 서비스를 통해 알았더라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금이나 증권 계좌에 대한 처리도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계좌 동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고인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암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보험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보험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청구 기간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고인의 모든 보험 정보를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제 상속에 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많은 유가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언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법정 상속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가 20년간 장례지도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재산을 나눠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유언장이 없을 경우 정해진 순서와 비율로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되 1.5배를 받습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인 배우자와 부모가, 그마저도 없다면 3순위인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그리고 모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4순위인 사촌인의 반계열 쪽이 상속권을 갖습니다. 지난해 제가 만난 한 가족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이 없었는데 형제들 간에 장남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모두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수년간 가족 간의 불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결국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긴 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을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의 골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자의 입장과 사정을 이해하고 고인이 원했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중립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감정이 아닌 법률과
사실에 기반한 조언을 제공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확정한 후에는 상속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등록세와 취득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상속 등기를 위해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 그리고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상속은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 포기는 전부 아니면 전모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만 상속받고 빚은 포기하는 식의 선택적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상속 재산의 가치와 부채의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 승인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로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 역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한 상속인이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상속을 받았다가 나중에 수억 원의 빚이 발견된 경우였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재산까지 처분하여 빚을 갚아야 했고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을 결정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과 부채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금 문제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본 공제액은 1억 원이며 여기에 배우자 공제 5억 원,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에도 과세 대상 금액이 남는다면 10%에서 최대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액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세무사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처리와 사망 후 처리해야 할 기타 행정 절차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이 역시 유가족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온라인 뱅킹, 각종 멤버십과 구독 서비스 등 수많은 디지털 계정과 자산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작년에 제가 만난 한 유가족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40대 초반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그는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저장된 작업물과 계약서들을 확인해야 했지만 모든 기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 중요한 계약 기한을 놓쳐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디지털 자산과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안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비밀번호 관리 앱을 사용하여 긴급시 접근 권한을 설정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이메일 서비스는 사망자 계정 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구글은 비활성 계정 관리자라는 기능을 통해 계정 주인이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이 없을 경우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사망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고인의 계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계약, 인터넷, 케이블 TV, 각종 구독, 서비스 등 고인 명의로 된 모든 계약을 확인하고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미루다 보면 불필요한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이체로 설정된 경우 몇 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요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은 고인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후에야 유가족이 연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고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동안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가족은 장례식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동차 명의 이전을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항상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모든 재산과 계약 관계를 목록으로 작성해 두기를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유족연금 청구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고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다면 사망 후 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인이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사망 신고를 하여 자격을 상실시키고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한 유가족이 남편의 사망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월 15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였지만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되면서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여 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국가유공자였거나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였다면 해당 기관의 유족급여 신청을 잊지 마세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특수직역 연금은 일반 국민연금보다 유족급여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인이 만 65세 이상이었다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자였다면 사망 신고 후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이 계속 지급되어 나중에 발각된다면 전액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례 절차와 사후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마침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준비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혼란과 공허함, 그리고 실질적인 절차에 대한 무지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더 가중시킵니다. 20년간 수많은 유가족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와 지식은 결코 불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면 그 어려운 시간을 조금이나마 덜 혼란스럽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 절차를 알아두는 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학업, 취업, 결혼, 출산, 은퇴까지. 그러나 정작 삶의 마지막 장에 대한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식은 단순히 고인을 보내는 의식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이 슬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장례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가족 간에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최대한 먼 미래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 쫓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삶은 예고 없이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은 유한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 더 열린 태도로 대화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